라임 자산운용의 1호 환매 중지 펀드인 테티스 2호의 최대 손실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액으로는 약 1,400억 원 규모로 이달 중에 최종 펀드 실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 IB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자산운용사한테 공범이라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증시도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로 코스닥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정작 검찰의 공소장엔 많은 언론에서 다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무책임한 공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1호 환매 중지 펀드인 테티스 2호의 최대 손실률 70%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약 1,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자산운용과 환매협의회의 요청으로 환매 중지 펀드 실사에 나선 3일 회계법인은 초기 실사를 통해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이를 것이라는 초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티스 2호는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펀드 중 가장 먼저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 펀드로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곧 나올 실사 결과로 라임 자산운용의 전반적인 투자 실패 이유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미국의 한 펀드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문제가 된 이른바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역시 해당 펀드의 부실 여부를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가 초대형 IB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단기 금융검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판매 사기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공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펀드의 손실을 알고 지분을 줄이던 시기에 신한금투와 의사소통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란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IIG의 펀드 자산이 사실상 가짜 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한 다단계 사기였다는 점을 라임 측이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한금투가 해당 펀드의 손실이나 사기 이슈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불완전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아닌 형법상 사기로 혐의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신한금투가 라임 측에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문과 리서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만큼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도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처럼 라임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신한금투의 단기금융업 인가 계획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9월 말 신한금투는 연결 기준 자본 총계를 4조 2천억 원대로 확충하며 초대형 투자은행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올 초 발행어음 인가를 목표로 해오던 상황.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이에 신한금투 측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초대형 IB 진입을 통한 발행어음 인가는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2020년으로 해는 바뀌었지만 증시의 흐름은 연말과 비슷했습니다. 연초에도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1월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소위 1월 효과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5G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 특히 안철수 전 대표 관련주의 움직임이 강했는데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한 주간 1.26% 하락 마감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에 따라 코스닥은 1.3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9,352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8,869억 원, 822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2,266억 원, 1,503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이 3,835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연말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대형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여온 중소형주들의 랠리는 연초에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소위 1월 효과가 나타나며 코스닥 상승 랠리가 이어진 건데 5G, 제약바이오 일부와 정치 테마주에서 그 흐름이 좋았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에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정계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에 안 전 대표가 직접 창업한 안랩과 써니전자, 또 다물 멀티미디어 등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써니전자는 한 주간 45.9%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5G 가입자 수의 증가 소식과 이 글로벌 5G 확대 기대감 등의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큰 폭의 상승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KMW와 오이솔루션 등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가총액 순위도 뛰어올랐습니다. 다음 주 역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날짜가 1월 15일로 확정된 부분과 중국 정부의 지준율 0.5% 인하 소식이 시장에는 지속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2단계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 언론이 떠들썩하게 다뤘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보도에 전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ATM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검찰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WFM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검찰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죄의 근거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31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직접 개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보낸 금액도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인도 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무책임하게 공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면 검찰 발 이야기 나와도 조국 전 장관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 뭐 알려줬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 저는 언론 프레이 가져갔다고 봐요. 조 전 장관의 송금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근거로만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4천만 원을 포함한 돈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WFM 실물 주권을 사들였고 이로써 조 전 장관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 신탁 등 처분 의무 위반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2억 5천만 원은 정 교수의 동생에게 대여한 돈이며 조 전 장관이 송금한 4천만 원이 WFM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홈플러스가 매년 수십 명의 부장급 인사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또 이를 거부하면 직급을 강등시키고 다른 곳으로 발령 내버린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관리자들 대상으로 만연했던 명퇴 지시에 대해 노동부가 이러한 판정을 낸 것은 유통업계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차례 20명씩 총 100여 명. 홈플러스가 지난 2016년부터 부장급 직원들에게 명퇴를 강요한 숫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결국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그간 부장급 인사들을 상대로 명퇴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원으로 직급을 낮출 뿐 아니라 신설팀으로 강제로 전보시켜 기존 주무부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부당전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명퇴 지시를 받은 홈플러스 부장 14명 중 1차로 5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자들의 명퇴 강요와 강제전보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을 낸 것은 홈플러스뿐 아니라 유통업계 통틀어 최초입니다. 또한 이는 전 현직 점장, 부점장 등이 모여 만든 유통업계 사상 첫 관리자 노조인 홈플러스 제4노조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이 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건 거고요. 네. 실질적인 정년까지 안정적인 우리 직장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죠.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러한 진호위 판단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합리적인 조치인 만큼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노조도 사측의 재심 신청에 응해 유통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입니다. 끝까지 저희가 투쟁을 할 것이고 이 투쟁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는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세우는 데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간 만연했던 유통업계의 명퇴 지시가 부당하다는 첫 판단이 나왔지만 노사 간 갈등이 예고되며 유통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금융권 인사들을 만나 올해 경기 반등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를 맞는 올해 반드시 정책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금융권이 올해 경기 반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의 경기 반등,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이 경제의 혈맥으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기술력, 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과 적극적인 모험 자본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혁신이 없으면 세계은행 중 3분의 1이 소멸할 것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금융산업 자체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은행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소위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가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확산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에 6천억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6천억을 기반으로 혁신금융, 포용금융 그 부분에 매진하겠습니다.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범금융 신년 인사회는 금융권협회가 주요 경제, 금융인사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대규모 신년 행사입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각 금융사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태형 은행연합회 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금융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기술은 융합하고 서비스는 통합하고 금융은 혁신한다를 외치며 올해 신년 인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전자를 잡은 로봇팔이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커피를 내립니다. 로봇팔이 원두의 종류에 따라 물줄기의 강도와 붓는 정도 등을 조절해 만든 핸드드립 커피를 로봇이 서빙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리는 스마트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중기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그리고 벤처와 스타트업계가 주도하는 스마트 서비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20개의 스마트 시범 상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 쇼핑 시장 급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 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 20개를 배출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브랜드 K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규제자율 특구 추가 지정에 나섭니다. 자상한 기업에 대해 동반 성장평가 우대와 세제 혜택 제공 등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7일부터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 CES 2020에서 소형 맥주 냉장고와 신발 관리기 등 새 가전을 대거 공개합니다. 맥주와 와인, 화장품을 각각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 큐브 냉장고는 침실이나 주방, 거실 등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또 위아래로 쌓을 수 있습니다. 신발 관리기는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의 원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신발을 넣어두기만 하면 탈취와 습기 제거까지 가능합니다. 큐브 냉장고와 신발 관리기는 올 상반기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 지역 소주, 커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이젠 우리를 판매하는 맥키스 컴퍼니는 2일부터 출고가를 6.4% 올렸습니다. 경남에 기반을 둔 주류업체 무학도, 좋은데이 등 주력 제품 가격을 6%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산 소주업체 대선주조도 최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조 원가 상승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 문화 변화에 따른 주류 소비 감소를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커피의 경우도 롯데 계열 커피 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인건비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29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평균 0.7% 올렸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농가의 소득 증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밀양 무안농협에서 농가 기업과 협력해 이 침체한 풋고추 농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초록빛을 뽐내는 풋고추의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밀양 무안농협 유통센터의 모습입니다. 고추하면 청양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경상남도 밀양도 대표적인 고추 산지 중 한 곳입니다. 특히 밀양 무안면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풋고추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풋고추 농가가 약 500가구, 재배 면적은 180헥타르에 달합니다. 특히나 이 무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풋고추가 역사를 따지면은 한 30년 이상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50% 정도는 저희들 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안이 고추 산지로 자리 잡은 이유는 토양과 기후가 알맞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은 자갈이 섞인 무안의 토양은 물이 잘 빠져 고추 재배가 수월하고 풍부한 일조량과 계절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온도 고추가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무안면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만나향 브랜드를 출시했고 매년 밀양 무안 고추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품질로 인정받았던 무안 고추도 큰 침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초 청양고추 재배 면적 증가로 공급은 늘어났지만 조류독감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여파로 고추 수요가 급감하면서 고추 시세가 폭락한 겁니다. 2016년 1월 10kg 기준 49,000원을 넘어가던 청양고추 가격은 2017년 3월 22,0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이 커져만 가던 상황에서 발벗고 나선 것은 무안농협이었습니다. 무안농협 공선출하회는 회원농가 풋고추의 상품화와 판매를 전담해 농민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풋고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경남 지역 주요 대형마트 등으로 판로를 다양화했고 경매 등에서 무안 풋고추가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나향 브랜드의 정착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폭락했던 고추 가격은 현재 45,000원 정도로 값을 되찾았고 농가의 소득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판매기에서 이 판로를 잘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를 농협 전적으로 해주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판로가 있습니다.
이 밖에 회원 농가 모두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도록 해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란 농산물 생산, 수확, 관리, 유통의 전 단계에서 토양, 수질, 농산물에 남을 수 있는 농약 등 유해 물질을 중점 관리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무한농협은 이에 더해 고추농가 살리기의 하나로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추천하고 작물 전환을 지원해왔습니다. 무한농협이 도입한 대표적인 신품종은 코스닥 기업 아시아 종묘의 미인풋고추입니다. 세종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미인풋고추 4개에 포함된 혈당 강화 성분이 유명 혈당 강화 의약품 40mg과 동등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기능뿐만 아니라 식감도 뛰어나 재배 농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어보면 아삭하고 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많이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미인풋고추의 경우 재배 농가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수요도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인고추는 작년까지는 한 재배 농가가 2농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재배 농가가 한 25농가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미인고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묘 측에서도 경남지부 담당자를 통해 미인풋고추의 재배와 상품화,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풋고추 산지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있는 밀양 무안면처럼 농가와 농협, 기업이 협력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종일 뿌연 먼지 때문에 시야도 숨쉬기도 답답했는데요. 휴일 내내 전국의 공기질은 계속해서 탁하겠습니다. 이 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면 이번 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는데요.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구름만 다소 많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충남과 전라도는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과 청주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맞아 산행하실 때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부산과 제주의 낮 기온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으로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한 국내 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고순도 불산액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앞세운 보복에 대해 기업의 기술력을 정부가 밀어주며 잘 대응한 케이스가 되겠죠. 앞으로도 이런 동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키워주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어처구니 없는 수출 규제에 당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